미국은 당연히 완만한 침체로 갈 것이고 네. 이제 글로벌 국가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현안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은 되게 중요한 이슈고 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슈는 맞습니다. 특히 투자 쪽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의 투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가장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블록화가 되게 되면 교역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서로 간의 금수 조치 그리고 이제 서로의 물건을 사고 이제 팔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경기 침체만 갖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슬로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경기 침체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그 전 세계 교역량이 대략 한 20% 이상까지도 급감을 할 수 있다. 올해보다 2022년보다 2023년이 예. 교역량이 20%가 준다고요? 20%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게 가능해요?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교역량이 감소가 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서로 간의 경기 침체가 다 이제 큰 국가들 위주로 낙수 효과가 이제 감퇴되면서 교역량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는 금리 인상 때문에 여러 가지 크레딧 리스크나 부채 리스크로 인해서 네. 국가의 이제 수입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들이 있고 네.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렸던 블록화 이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블록화로 인해서 우리가 블록화는 이제 관세 이상의 어떤 영향들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관세 조치 우리가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우리 반도체 관련된 소재 네네. 관련해서 우리한테 이제 수출 금지를 했는데 네네. 그러한 정책들이 있고 과거에 또 생각해 보시면 이제 사드 배치 논란이 있었을 때도 그때 중국이 삼불 금지하겠다. 우리가 삼금지 원칙을 딱 내세우면서 좀 봉합이 되는 듯 했지만 결국에 그 당시에 위생 검역을 이제 명분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갖다 우리나라 물건을 이제 수출을 못 하겠어요. 우리나라 네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품목들이 굉장히 다변화가 될 수 있고 비관세 조치가 앞으로 국가들 간의 그런 비관세에 따른 무역 장벽들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아니 뭐 그렇게 일어날 수는 있는데 한 해 만에 교역량이 20%까지 줄어드는 건 이건 엄청난 쇼크 아닌가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맞물렸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을 땐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게 그 중간주가 아니라 최악의 네, 상황을 최악의 가정했을 때 상황 그럴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가능성.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이제 내년에 당장 일어난다고 보기보다는 이러한 현상들이 아마 수년 동안에 반복적으로 누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구나라는 거. 네. 그거를 좀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게 네. 교역량이 20% 준다 그러면은 지금 물동량 20% 준다. 그렇죠. 그러면 해운 투자하신 분들은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20%가 줄면은 가격은 그거보다 훨씬 빠지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물동량 자체는 줄어드는 방향은 맞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금리 얘기만 1년 내내 했는데 내년에도 이 얘기만 하게 될까요? 내년에는 오히려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그 민감성들은 좀 줄어들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내년 초반에 미국 소비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올해만 하더라도 미국 소비가 네. 증가율이 1%대를 기록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미국 실업률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하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고용 시장에 미스매칭이 많고 네. 수요가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근데 소비가 좀 다운그레이드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 그거는 최근에 CPI 항목별로 봤을 때 이제 상품 제조업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수요들이 내구재 비내구재 할 것 없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들 그게 항목별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고 네. 반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년 초에 미국 소비도 좀 다운그레이드가 되겠구나. 소비 물가는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예, 그렇죠. 물가는 떨어지는데 그게 수요 약화 때문에 이제 소비가 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네. 보일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물가가 조금 잡히는 구조가 보인다고 한다면. 네.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리를 더 과격하게 올릴 필요는 없어지고 사실 금리를 더 올리기보다는 네. 이제 만약에 내년 초반에 5% 초반 언저리까지 금리 인상이 되고 나면 네. 지금 이제 4%잖아요. 그렇죠. 5% 초반까지. 5% 초반까지 올려야죠. 아 그래요?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뭐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4% 올려왔지 않습니까? 페드가. 근데 이제 앞으로 1% 정도에서 조금 위로 네. 가는 거니까 아마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좀 크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미국 페드 입장에서 더 올리긴 힘들 겁니다. 5% 초반까지가 최대일 것이다. 네, 마지막 깔딱고개다. 예. 정상이 보인다. 그렇죠. 금융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멈추면은 시장 금리는 하락하고 그러면은 위험 자산은 다 좋아지니까 그것만 기다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것도 실망스러운 말씀이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네. 이게 이제 고물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은 네.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서 수요가 잡히면 물가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다시 예전처럼 완전히 복원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PC 물가 기준으로 이제 미국은 잡거든요. 그 통화 목표를. 근데 내년도 하반기가 돼서 그리고 24년도 초까지는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24년도까지요? 예, 24년 초까지는 고금리를 유지할 겁니다. 고금리라면 5%를 유지한다고요? 5%를 올려놓고 유지를 하는 것이죠. 4로 안 내려온다. 그렇죠. 그래요? 내릴 만한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싸니까. 물가가 일단 올랐고 네. 통화정책 사이클이라는 게 한번 연속선 상에서 효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리버스, 그러니까 전환을 딱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물가가 불안해서 다시 올려도 약발이 안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파월 의장은 2번 정도의 그 오류를 범하셨거든요. 예측 오류, 그다음에 올해 초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실기 오류, 네. 이 두 개를 다 했고 그 시장의 심리는 더 얼어붙게 했지만 네.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가를 지금 잡고자 4%까지 왔는데 네. 내년 초에 5% 가면은 물가가 설령 좀 통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구조적으로 뭐 빠르게 2%대로 가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근저하는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블록화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이고 이 블록화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복기를 해보시면 미국의 블록은 이쪽이 기술 쪽이 강하지만 중국 쪽의 블록들이 형성된 부분은 이 국가들은 원자재 공급 그렇죠. 중심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공급을 원활히 안 해주면 항상 쇼티지에 계속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화가 물가를 낮춘 면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 반대가 블록화라고 한다면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맞습니다. 때.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가가 좀 낮아지다가 외교적인 어떤 리스크들이 노이즈들이 반복되면 또다시 물가가 높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페드 입장에서는 위험하게 빠르게 이렇게 금리 인하를 논하고 이러긴 좀 힘들 것이다. 중앙은행의 그 역할 자체가 금융위 겪고 나서 경기 조절에 대한 부분도 좀 가미가 됐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건 맞는데 네. 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안 놓고 있는 건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준에 대한 문제인 건데 그러면은 5%대 금리가 정말 과격한 금리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게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올렸다가 물가가 좀 떨어지면 빨리 내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만 자연 실업률과 실업률 차이로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6% 기준금리도 지금 원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의 부채가 워낙에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31조 11월 달 기준으로 3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밋이 31조 3,800억 달러가 리밋인데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대략 계산해 보면은 1,600억 달러 정도만 지금 리밋 한도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거 증액 안 해주면은 뭐 이렇게 문 닫고 뭐 국립공원 문 닫고 도서관 문 닫고 하는 그게 과거에 미국에 몇 번 있었잖아요. 네. 연방 정부 셧다운이 이제 연말 되면 항상 부채 한도 늘리지 않으면 돈을 못 쓰니까. 그렇죠. 네.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이 부채 찍어낸 부채 이제 거의 다 채권으로 발행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으로 발행이 됐는데 이것의 한 25% 정도를 페드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걸 샀죠. 그걸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한 14% 정도를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연기금 펀드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연방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BBB 법안 그 더 나은 재건법에서 지금 4조 달러 정도를 대략 이제 향후 대략 6년에서 8년 동안 계속 지출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신재생 정책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뭐 인프라 투자 이것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바이든 정부는 직접적으로 제가 목도한 결과로는 일단 인플레는 잡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절대적으로 일자리 경기를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정책들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올해쯤 됐으면 재정 건전화가 좀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재정 수입이 안 좋다 보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재정 적자가 있는 상태고 그럼 부채를 더 찍어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럼 부채를 더 늘리면서 만약에 페드가 금리를 더 급격하게 올려버리게 되면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는군요. 네, 그게 이제 최근에 그 현재까지만 해도 이제 발행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연이율 지금 2% 이자를 납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월 500억 달러 정도를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페드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버리면 네. 연방 정부는 이제 이자 600억, 갚는데 700억 되면은 이자 갚는데 급급해지는 거예요. 부채를 정부가 워낙 많이 찍어내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돈 빌려가지고 돈 갚아야 되는 이 상황이 계속되기 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6% 올릴 수 있지만 네. 지금 정부의 그 이자 지출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합의한 게 5% 정도일 것이다. 네. 말이 되네요. 네.